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쓰레기 에너지 회수마을 촌장이신 이우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우균입니다. 소영철 교수님, 이재정 박사님, 구재희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소영철 교수님께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 화학 기술에 대한 그간의 과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포럼 활동에 대한 그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박사님께서 소각 에너지 해수 기술, 그리고 구재희 박사님께서 가스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하루에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그다음에 저희의 능력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은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과학적 기술 부분을 이제 임성근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부분은 김소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제 정책 제도적 부분을 김도영 법무부 율촌회 박사님, 그리고 이제 박훈 박사님께서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선은 박훈 박사님께서 그 산업화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미리 이렇게 토론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박훈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 거를 다 말씀 주시면 오늘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를 제 목소리 나옵니까? 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오늘 좀 산업화 또는 또 상용화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소영칠 교수님께 한 가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 좀 더 원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열 처리나 혹은 그 MBT 기계적 처리나 생물 처리 같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고 또 열 처리의 최종 산물이 어, 어, 그 열이나 또 전력 혹은 그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 유용한 에너지원이나 또 화학 케미칼이 되길 텐데 좀 열역학적으로는 만약에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는 어떤 기술이 좀 더 유용한지 유리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비용 또 효율이 좋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원칙적으로는 효율이 어느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말씀하실 때 REC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SRF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받고 시작을 했지만 그 REC 환경 문제 때문에 REC 인정을 잘 못 받는 문제가 생기면서 확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REC를 인정받지 않고도 수명 기간 동안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업계의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소장님 소각 에너지 회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그 단가 현실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유가 연동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한 4, 5년 사이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어떤 경제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제 연구위원
박사께서는 특별히 상용화 로드맵 등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방금도 기존 로드맵에 비해 10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지원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일단 그 에너지 기술 평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한 72% 정도다. 격차도 한 4.8년 정도 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 지원이 있다면 가능한지 어떤 아니면 경제성 문제로 앞으로도 좀 지원이 어려운 것인지 저는 이 정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분 그 교수님, 박사님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다 그 적으셨으리라 생각돼서 그 서용칠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 열처리 기술 간의 어쨌든 열화학적으로 또 이제 연력학적으로지 이제 이게 에너지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다시 빼낸다는 거는 결국 이게 거꾸로 뭘 더 갈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더 가되 어느 쪽이 더 사이클상 좋으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 이제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폐기물의 이 성질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연력학적으로 더 좋은 기술은 어떻게 보면 더 고부가가치적인 아까 이제 뒤쪽 기술 뭐 가스와 열분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이제 이 화공하신 분들 특히 기계 화공하신 분들이 이제 접근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을게요. 저도 석탄을 가스화하는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80년도에. 근데 나중에 소각로를 제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됐어요. 그 소각로를 들여다보니까 또 그것도 아주 좀 어려운 유동층 기술이라는 거 갖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아까 연력학적인 이런 측면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장 힘든 핵 폐기물을 소각하는 걸 제가 했는데 80년대. 근데 결국은 배치 타입, 그러니까 스토커 타입 비슷한 이 상속 소각로 이거를 그냥 개발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돌리게 됐는데 막 그런 이제 차원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구재회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기술로 딱 의존적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각 또 뭐 아까 물리적인 뭐 기계적인 거 한 다음에 좀 좋아지면 더 좋은 기술로 뭐 가스화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접근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짧게 대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정책적인 질문인데 이제 REC가 지금 이 쓰레기 쪽에 다 많이 이제 저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2018년도 이 19년도 들어오면서 이런 걸 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 이런 포럼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환경부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책 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산자부 쪽이나 저쪽에서 같이 해서 이런 REC가 죽으면 이쪽에서는 뭔가 다른 지원이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 제가 말씀 못 드릴 수 없는데 WEC라는 걸 만듭니다. Waste to Energy Certificate 해가지고 그걸 이제 주는 이제 환경부 산하 폐기물에 대해서 따로 주는 거죠. 또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갈 때는 쓰레기 매립되는 쓰레기의 일정 포션 10%, 15%를 주민지원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SRF를 만든 걸 가지고 이쪽 SRF 발전소 가면 그거 안 줘요. 왜? 한번 여기서 줬으니까 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그런 제도는 어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써요. 거기에. 그래서 이쪽에 그 분담금을 옮길 때도 그 지역에 또는 업체가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뭐 분담금을 좀 일정 넘어가는 비용에 그 일정을 이제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 현재 정책 제도 법 쪽으로 그런 개선에 대한 용역을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 하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박사 소각 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은 소각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제 공급해 줄 때는 이제 그쪽 회사는 이제 어차피 그 전에는 화석 연료에서 이제 유가에서 연동해서 에너지원을 쓰고 있었으니까 연동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러다 보면은 전체 스팀 공급에 대한 에너지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50불 좀 올라왔으니까 뭐 그런 유지하는데요. 작년 한 해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뭐 다행이라 해야 될지 뭐 의상 좀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비대면이 확대되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또 한편으로는 단가가 이렇게 또 증가했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팀 가격이 감소한 반면에 또 단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소각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SRF를 연수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각이 아니고 매출이 없으니까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한 해였고, 올해는 아마 회복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재 박사님 로드맵이 10년 늦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노드맵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실제 노드맵이 2012년 마지막 노드맵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지금 2021년인데 따로 노드맵이 개선되거나 수립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또 늦어졌느냐? 제가 앞서 뭐 짧게 지나갔습니다만 순환가스와 용융의 아까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면서 2015년까지 개발이 종료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2016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과제였는데 산업부에서 그때 대기업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여러 한 7개 컨소시엄이 진행을 했던 게 일일 100톤 포대급 합성가스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노드맵대로 했는데 정부에서 뭐 R&D 비용을 왕창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주를 지원하고, 건설 100톤 퍼데이의 건설비가 꽤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비의 대부분은 민간 대기업에서 자체 사업하고 병행하면서 이제 가는 걸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설계 기술까지 완료를 하고 2015년에 건설을 해야 되는 단계였었는데, 실제 안타깝게도 2014년 말에 유가가 120불에서 30불로 폭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 주도의 R&D로 진행되었으면 매칭 펀드를 내고 기업들이 건설을 시작했을 텐데, 건설비 자체는 민간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개발 프로젝트는 100톤 per day지만 그 프로젝트 자체는 100톤 2기를 건설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유가가 그냥 뭐 10% 20%도 아니고 120불에서 30불까지 떨어져 버리니 기업에서 플랜트를 건설하기는 불가능한.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 가스화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드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주춤하는 사례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다시 이제 상용 플랜트를 건설하는 단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도 일단 기획되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5년, 16년 이 시기 접어들면서 저는 거의 앞서 뭐 우리 서임수 교수님도 발표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2017년 이 정도가 되면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고용 연료부터.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R&D에 대한 지원 정책이 폐자원화 에너지하는 정책 자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R&D를 거의 한 3년 정도, 올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던데
한 3년간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R&D 지원 자체가 국가 주도에 지원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쉽게 말해서 거의 사멸하다시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3년간의 국가 주도로 진행되지 않고 폐자원 에너지화를 하는 기술 개발이 순순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사이에 해외 기술들은 상업용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진도가 엄청 빨리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격차는 아까 말씀하셨던 72% 수준에 우리가 한 4.5년 정도 격차라고 하지만 실제 상업 플랜트를 건설해서 시운전하는 단계는 한 4.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상업 운전을 해서 10년 이상 검증된 기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아를 한 6, 7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로 다시 R&D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다시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좁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박근 박사님의 그 산업화 관련된 그 질문과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그 채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 SRF 시장의 그 성장성 그리고 SRF가 국내에서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뭐 이런 것들도 그 질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님께서 질문을 또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뭐 앞서 저희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질문만 해도 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오늘 토론자 하는 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시간인데 실제로 그 발제 자료를 미리 봤어도 토론 들으면서 따라가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서 교수님이 일단 우리나라 폐기물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신 덕분에 저희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말씀 주셨던 4단계 통합관리 중요하다는 게 진짜 와닿는데 그러면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감사원 보고서가 정말 뼈아픈 지적들이 많은데 뭐 지금 시민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에 10,000톤 이상의 쓰레기산이 235개가 돼 있다라는 거는 말씀 주셨던 오픈 덤핑이 거의 80년대 수준으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80년대 그러한 수준이었다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소각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다시 역순환해서 지금 80년대 수준의 오픈 덤핑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면 이 4단계 통합 관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교수님이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주요 원인을 뭐 한 2가지 정도만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안에 그 국민들에 대한 인식 부분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잠깐 뭐 박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인식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이 쓰레기 그럼 1990년대 후반부터 초반까지는 몰랐다가 갑자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확 나빠진 건지 아니면 그 박사님들이 기술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이미 다이옥신이나 낙스삭스 질소산화물 뒷단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게 거의 과학적인 기술로 다 잡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 소통의 부재가 원인인 건지 그런 부분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서 지금 나주 SRF 사례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서 교수님께서 나주 SRF 관련해 가지고 좀 관여를 하셨거나 이제 뭐 지켜봐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의 그 인식 수준이나 수용성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밑바탕으로 환경부의 대책을 봤는데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교육이나 뭐 이런 정책 부분은 전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돼서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의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재정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인문학도라 이렇게 공학적으로 막 나오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이런 이슈들을 뭐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잘 진행된 그 스토커라는 그 소각장, 예, 그거랑 지금 최신 거라고 말씀드린 공냉식 그 단어 자체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공기 냉각의 줄임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 차이도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준다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의 기술로 뒷단에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들을 다 잡는다고 하면 그게 현재 지금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 관리에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해서 얼마나 좋은 수준인지 뭐 이런 비교표라도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진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각제가 나오는 거죠. 네, 공냉 그 회전식은 소각제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네, 그럼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네. 예, 예. 예, 그 서영칠 교수님 그 네. 만톤의 오픈 덤핑 있는데 그 4단계 중 어디가 문제라 그게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짧게 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4단계 중에 앞 단계는 이제 우리 쪽에서 이야기할 땐 물론 이제 우리 법에 재활용하면은 그 앞에 2단계하고 에너지 회수도 다 지금 재활용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은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뭐 잘 가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물론 이제 폐자원 에너지 쪽에 일을 해서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줄여주고 발생을 줄이고 머티리얼 리사이클링하는 거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게 지원도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회수 쪽으로 오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반대 또 정부가 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 문제 이런 데서도 상당히 늘 그 바뀌면 틀려지고 뭐 같은 동네 가면 저 당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결국 이 문제를 놓고 하거든요. 또 매립도 마찬가지 이제 최종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이 폐자원 에너지화 쪽에 이 걸림이 결국은 그 큰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의 의지가 사실 굉장히 좌우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 이제 뒤에 질문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데 90년대, 2000년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각로 많이 짓고요, 매립지 많이 질 때 수없이 반대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저는 그때도 이 그림을 제가 항상 보여줬어요. 이제 뭐 환경단체에서는 무슨 소리 줄이고 리사이클링을 많이 해야지 왜 소각로하고 매립지 자꾸 짓냐? 물론 이거를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각하는 쪽이나 에너지 쪽에는 적정량의 폐자원 에너지 회수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매립 거의 없애고 우리도 잘 왔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90년대, 80년대부터 2015년까지 제가 분석했을 때 정부가 정말 노력을 했고 국민들도 노력했다.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수준에 왔다. 일본 소각을 막 70%씩 해요.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일본한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가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 폐자원 에너지 회수가 정말 필수적인데 이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이 정부마다 달라지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됐고 거기에는 함께 결국 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당시도 뭐 정부의 의지 때문에 어쨌든 이런 토론도 하고 주민 인식 개선도 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주민 인식 개선하는 쪽에도 그런 과거에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 일 다 경험했었어. 근데 지금 다시 하는 거 할 수 있다.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아까 핵폐기물 소각했다고 그랬죠.
핵폐기물 처분장 만들 때도 저도 이거보다 더 격렬한 그런 데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었지만 뭐 홍보하러 다니고 주민 이해하러 다니고 했는데 그런 이제 것에 결국은 그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주 SRF 쪽에도 뭐 저도 이제 환경영향 평가한 거 제가 검수해주고 이제 그런 하면서 또 가서 설명도 했는데 거기도 이제 결국은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외부로 나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라는 게 결국 그때 그 전에 일찍 했으면 예?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고 또 주민들도 이제 가는 줄 알았고 할 때 딱 돌렸으면 그 돌린 사례가 뭐 아까 부산 또 원주 다 돌렸거든요. 조금 그런데 이제 딱 걸리면서 주민들 반대가 더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주민 반대가 심각해지면 정부가 하는 일들은 지원책 강구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들고 오는 이슈가 대교의 문제, 환경적으로 괜찮아 이런 거 들고 오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 강화를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딱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돌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현재 난항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정부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침 공교롭게 지금 이 시간에 새 장관님 하시고 있더라고 공청회. 예. 그래서 새 장관님은 좀 잘하실 거다 이런 그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드리면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 겪으면서요 환경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책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아까 R&D도 지금 새로 기획하고 있고 환경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그래서 예. 그런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지금 환경부 쪽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탄소 중립 그걸 보면은요. 그 작년에 전략을 보면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있고 폐기물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농축수산이 있고 제가 전공하는 산림의 탄소 흡수원도 별도로 나와 있고 근데 이행 전략에 보면은요. 정책, 사회,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화는 이 안에 녹아 있는 건지 어디 좀 빠져 있는 건지 그것은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 뭐 청문회 하시니까 그 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이재정 박사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좀 그 아까 쉽게 설명한 걸 어떻게 하냐 그 취지시죠? 예,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예, 아까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렵게 들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존 그 소각하고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고효율 에너지를 해소하는 이제 뭐그 공랭식 연소 방식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소각로 자체가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더 잘 태울 수 있는 거죠. 더 잘 분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기술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아주 육중하던 게 부피도 굉장히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고 나오는 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어차피 그 기존의 소각이나 이런 방식도 그렇고 고효율 연소 방식도 재는 나옵니다. 대신에 많이 타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조금 덜 탄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타서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뭐 용융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첨부하면은 나중에 이제 재활용으로 뺄 수 있는데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용이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매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배가스는 뒤에 우리 환경 기준은 지금 대부분 소각 시설은 이제 통합허가법에서 통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허가는 지금 현행 배출 효율 기준보다 최소한 같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엄격한 배출 효율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출 효율 기준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녹스가 뭐 문제가 되고 하면은 기존에 SNCR을 했던 게 SCR을 이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고효율의 후방 시설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화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법규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잘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뭐 시간에 쫓기는데요. 우리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해서
김도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여기에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 기술이 앞서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요? 뭐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된. 예. 네, 건보율촌의 김도영 전문위원입니다. 법제도 관련해서 토론과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영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폐자원 에너지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상 용어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폐자원 에너지화가 결국엔 자원 순환에 포함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 자원 순환 관계 법령이 좀 법적으로 정합성이 미흡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입법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환경부 소관의 그 관계 법령이 한 9개 정도 자원순환 기본법을 비롯해서 9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부 쪽에 신재생에너지법 그리고 또 친환경 산업법 그리고 해수부 쪽에 해양폐기물관리법 이런 것들이 좀 관계 법령인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포섭하는 어떤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제 이 폐전 에너지와 관련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는 크게 이제 2개 제도 개선하고 R&D 지원 이렇게 그렇게 세 분의 발표자께서 이제 약간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추 교수님께는 특별히 질문은 일단은 없고 나머지 2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재정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들께서 논의하고 있는 예를 들면 REC 대체 인센티브, WEC 그리고 에너지 회수 효율 적용 그리고 이렇게 소각 시설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 회수 시설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분야가 사실 공공의 역할도 크지만 민간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담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 계신 전문가분으로서 이런 제도 개선 사항들 중에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재열 박사님께는 R&D 관련해서 아까 이 폐전 에너지화 기술의 제가 생각할 쟁점이 결국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인데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제 가스화 기술이든 LNG든 좀 온실가스가 결국 배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제 향후에 그러면 예를 들면 CCUS, CO2 포집 이런 기술들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술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시청자께서 말씀 주신 가장 에너지 환화 기술이 앞서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 질문을 박사님께 해주셨는데요. 순서상 구재 박사님께서 먼저 아주 간단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을 주시면서 질문하신 것도 있어가지고요. 폐자원 에너지를 하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함에 되는 것이 탄소 기반의 물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화를 하게 되면 CO2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스화를 하면 그래도 생산 자체가 한 10% 절감을 할 수 있지만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 CCU, CCS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고순도의 CO2를 포집을 하는 기술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이 앞으로는 폐자원 에너지에 항상 CCU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뭔가 병행이 돼서 진행되어야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앞서 소개했던 3가지 한 사례, 그러니까 캐나다 에너캠, 일본의 우베, EUP 공정 그리고 스위스 스몰실렉트 공정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 박사님,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데 민간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나 정책적 지원은 무엇일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 하시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 뭐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에너지를 해소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우리 기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폐기물을 에너지 해소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또 가치성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제도적인 막히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뭐 열적 재활용이라든지 에너지 해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제 개별법에서 이렇게 각각 다뤄지고 있어요. 가령 ASR 같은 경우는 에너지 해소 시설, 폐기물법에서 재활용에서는 그 소각 열해수 시설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활용 범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소각 열해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 다질 물질로서 여러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조항이 충족되느냐, 그러면 에너지 해소율이 75% 이상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하려면은 그런 단서 조항을 조금 줄여주고 확대해 주는 게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고효율로 에너지를 해소한다 하면은 우리 그 가전도 보면은 고효율의 등급을 매겨서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정부 보조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냉장고를 구매했을 때, 에어컨을 구매했을 때 고효율 등급 같은 경우는 일부 하듯이 에너지 해소율이 높은 것은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많은 에너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내가 이제 그 해소를 해서 보낼 때 또 우리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산업단지에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시설을 뭐 소각해서 에너지를 해소했을 때 내가 이제 안 쓰고 한 공량만 보내준다면은 이거는 그냥 상관없는데 두 개로 간다면은 또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서 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동의도 받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막혀서 결국 한 개밖에 못 보내고 하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발굴해서 조금 제도 개선해 주면은 좀 더 많은 에너지가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저희 그 패널 중에 고려대학교 임성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리얼 그 언택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정이 있으셔서 댁에 계신데요. 저 임성균 교수님 지금 전화 되시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임성균 교수님을 스피커로 해놓고 제가 마이크를 대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요. 그 사실 오늘 이 그 세미나는 기술 쪽이라 과학 기술 쪽이라 임성균 교수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섭외도 해주셨는데 이 리얼 언택트를 하시려고 되게 계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그 크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그 오늘 뭐 총평 및 뭐 질문은 좀 간단하게 있으시면 해주시길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나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되게 많은데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에너지화의 역사부터 가스화의 기술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예시까지 이제 세 분 멘토님들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이제 서영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30년 동안 이 폐기물 에너지화 쪽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기술 경향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악되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향양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 듣고 그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 교수님, 그러니까 임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대선배님이신 서영철 교수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런 고민 물론 제가 당면한 고민은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 많이 이걸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지금 이제 소각 기술이 대체로 현재 이제 주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정 박사님 같은 경우 이쪽에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소각로, 쓰레기 소각로가 우리 국산 기술로 상업화돼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외국 기술이 주 핵심 기술을 가져서 로열티 지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년 돌렸잖아요. 리플레이스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 그 개발도상국가에 이 팔러 나갈래도 우리 기술이 아니에요. 없어요. 다 이제 초기에 도입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K-타입 표준형 소각로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라. 뭐 뉴딜 사업에 그런 거 하나 하면 참 좋은데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 우리나라 저 원자력 얘기했거든요. 원자력 로드 그 굉장히 거대한 거 국산형 원자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 수출하자. 이거 우리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옛날에 시도는 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상업화까지 못 간. 지금 이 가스와 이런 열분해도 유사합니다. 해왔는데 저도 경험한 거지만 좀 큰 거 한번 지어보려고 하면 같이 해서 그냥 이거 겁내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근데 뭐 8톤, 20톤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개발된 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소개하면 중국, 뭐 이 미국, 이 캐나다 사람들도 그런 거 했냐? 좀 그거 빨리 해서 우리 상업화하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 지금 아까 얘기한 그것도 답이 되는데 로드맵 정한 대로 지금 다시 가야 되고 그런 기술들 도입해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단일 기술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되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 대기오염 문제 제어 다이옥신 해결했죠. 최근에 뭐 싹스는 그 전이고 낙스도 해결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대기오염 제어에 대한 기술 확충, 그다음에 재 안정화 이건 계속 추진이 돼야 지금 강화되고 있지만 또 기술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더 이 주민들이나 이 요구하는 수준은 점점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 재량으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역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5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으로 뭐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그 생각만 해주시고 조금 이따 해주실 텐데 이재정 박사님께는 이게 스팀 공급 네트워크 구축이 온실가스 감축 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는 질문이 하나 왔고요. 그다음에 구재 박사님께 베트남 소각 시설 운영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뭐 이런 질문이 좀 왔고요. 그다음에 이재정 박사님이신가요? 예. 그리고 그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의견인데요. 쓰레기 문제로 자꾸 미루는 것은 밥은 자꾸 먹는데 화장실에 안 가는 것 같다는 격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라도 무조건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그 김소희 총장님께서 그 구재 박사님께 질문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박사님 발표 자료 맨 마지막에 그 가스와 수소 생산 말씀하시면서 하루 100톤의 폐기물 처리하면 8톤의 수소 생산 이게 굉장히 저희는 인상 깊게 들렸고 실제로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앞으로 저희가 수소 경제를 나아간다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뭐 좋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거기에 아예 자원순환 차원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넣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얼마나 우리가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라도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라도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문. 네, 발표할 때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까 그 100톤 할 때 8톤이 나온다는 게 우리 산업 폐기물 구지는 한 4,800kcal 정도 되는 폐기물일 때니까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쓰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방금 제안하신 거는 한 3, 4년간 아까 2015년도에 중단된 이후에 지자체에 어떻게든 한 50톤급 정도 수준으로 보급을 해서 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정부의 뭔가 지원책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국내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채팅에 온 게요. 이재정 박사님 베트남 운영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각 기술, 화격자 소각 시설의 동남 아시아 수출 전략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사실 밑에 또 어떤 분이 고맙게도 답을 달아주셨어요. 화격자의 공기 냉각 방식과 수냉각 방식 여러 가지가 적용됩니다만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선택됩니다 하고 해주셨고요. 아까 베트남 사례 질문해 준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그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베트남 우선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베트남은 지금 현재 이제 소각 정책으로 바뀌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작년부터 이제 총리령으로 해서 폐기물들은 이제 직매립을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도에 베트남에 매립장을 용케도 저희가 허가를 받고 저희가 직접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2만 평 정도 됩니다. 베트남 바리아 붕따오성이라는 전체의 한 130만 되는 도시의 전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9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리아 붕따오성에도 소각으로 전환해라.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당신들이 소각으로 전환할지 소각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려 저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성들도 지금 소각장들이 이미 이제 건설된 데도 있고 이제 지금 막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식들은 스토커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는 폐기물은 유해성과 비유해성으로 구분되고요. 근데 유해성이 혼합되는 것들은 이제 로타리 킬륨 방식의 이제 소각로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소각을 해서 스팀 공급은 조금 제한적이고요. 대부분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10.05센트 정도 해서 기존 이제 다른 전력비에 비해서는 비싸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지금 막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이제 소각로 단가하고 그 단가는 틀립니다. 그쪽 소각로 단가는 지금 정부에 줄 수 있는 건 한 25,000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톤당.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우리 정도의 어떤 엄격한 규제치를 적용하는 설비가 들어가서 그 정도 전기를 판매하고 그 정도 단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식의 대용량이면서 하여튼 중국식 소각로들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아까 스팀 네트워크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스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스팀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만큼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할 때도 저희가 스팀을 공급해주는 그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연간 10,000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KCR 받아서 그걸 매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은 그만큼이 이제 그 기업은 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서 그 정도의 이제 감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술을 다뤘는데 뭐 오늘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어떤 분이 또 코멘트 주셨는데요. 질문 겸해서 민간에서 기술 개발을 아무리 시도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은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반드시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기존의 정부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의 평가와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및 연구개발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다행히 다음 세미나에 저희 주제하고 비슷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 개발에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고요. 다음에 이 과학기술하고 산업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2월에 한 번 더 저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님, 발표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그 발표와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스트리밍으로 계속 저희를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월에 과학기술과 산업화에 대한 주제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스태프들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